일통형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걸 일통형 상태라고 서로 접촉하는 두 물체의 온도가 더 이상 열의 이동이 없는 상태다. 자, 이것을 열평형 상태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열평형 상태가 될 때, 자, 얘의 온도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자, 접촉하는 시간에 대해서 온도를 나타낼 것 같으니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고내 물체는 열을 잃었어요. 그래서 온도가 낮은 온도 상태가 되고, 전해 물체는 자, 열을 얻어서 온도가 이런 상태를 갖게 된다. 그래서 더 이상 열의 이동이 없는 이 상태가 바로 열통형 상태가 됩니다. 자, 이때 고내 물체 내가 보느냐, 자, 온도를 온도 변화를 통해서 열 에너지의 변화가 생겼을 거야지 열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됐고, 전해 물체는 열 에너지를 얻게 되었다고 해요. 여기서 자주 쓰게 되는 H는 핫이야. 또 어떤 책은 이거를 하이라고도 표현해 주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은 C를 썼는데 어떤 책은 L이라고도 써줘. C를 썼을 때는 뭐가 되지? 쿨이 되고 L을 썼을 때는 로라는 표현으로 나타내 줄 수 있어. 그래서 자주 사용되니까 그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때 주고받은 열 에너지의 합이 항상 같더라. 그래서 이것을 무슨 상태? 열평형 상태이고, 이때 나타나는 법칙이 열량 보존 법칙이야. 자, 열량 보존 법칙이라고 해서 얘는 델타 QH 더하기 델타 QC가 뭐가 되는 거지? 0이 되는 것을 의미해 준다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주고받은 열 에너지의 값이 같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한편 연력학 영법칙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보통 과학서에서 이 부분은 되게 약하게 나간다. 옛날에 되게 강점이 있었는데 요즘은 별로 안 내. 보통 연력학적 과정 위주로 많이 내주고 있어요. 요즘은. 자, 연력학 제2영법칙이라는 걸 한번 보자. 연력학 영법칙은 온도계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한 법칙이래요. 온도계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한 법칙이야. 가장 기초적인 방법으로 설명해주면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 자, 우리 물리적 계 또는 화학적 계도 마찬가지인데, 자, 세 가지 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열린 계는 뚜껑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의 출입도 자유롭고 물질의 출입도 자유로운 걸 열린 계. 닫힌 계, 뚜껑을 닫았어요. 하지만 열은 들어갈 수 있겠지. 물질의 출입은 없고 열의 출입만 가능하면 닫힌 계. 또 고립계라는 게 있어. 고립계는 열의 출입도 없고 열의 출입도 없다. 스타이로폼 컵 등으로 쌓여있는 계 등을 우리 고립계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 이쪽에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는 서로 고립되어 있대. 자, 여기 A 상태가 있고 B 상태가 있다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어떤 물질의 상태를 표현할 때 우리는 상태 함수라는 것들을 써요. 또는 상태 변수라는 걸 쓰게 돼. 대표적인 상태 변수들은 어떤 게 있죠? 압력, 부피, 온도, 몰수 등으로 표시해 줄 수가 있어. 대표적인 상태 변수들이야. 자, 이때 A와 B가
A가 제3의 상태인 C와 열쪽 접촉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자, A하고 C는 자, A, B는 자, 직접적으로 열의 출입이 없어. 고립계야. A와 B 서로 고립되어 있지만 C에 대해서는 서로 열 교환이 가능하대. 시간이 충분히 지나갑니다. 자, 여기서는 부피, 압력 등은 고려하지 않고 온도만 고려한다면 얘 온도가 TA였고 얘 온도가 TB였고 얘 온도가 TC라고 합니다. 이때 시간이 충분히 지나게 되면 TA와 TC가 어떻게 되지? 같아지겠지. 열 평형 상태가 됐고 그리고 자 B의 상태와 C의 상태가 서로 어때? 같다. 자 결국에 A의 온도와 B의 온도가 서로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라는 얘기야. 이게 연력학 영법칙이야. 이름이 영법칙으로 이상하게 나타난 이유는 보통 1법칙, 2법칙, 3법칙으로 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나타난 이유는 왜? 1법칙 먼저 가야 되나고 2법칙 나온 다음에 3법칙으로 가야 되는데 내용이 너무 기본적이라 영법칙으로 돌려버렸어. 차례대로 밀어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얘가 이름이 이상한 게 영법칙인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에 배우진 않는데 연력학 3법칙도 있어. 연력학 3법칙은 인간의 어떤 능력을 갖고도 절대 온도는 만들 수가 없다. 그걸 도전한 니네 선배가 있다 그랬지. 15분의 1 켈빈을 만든 선배가 있어. 자, 그래도 아마 절대 온도 못 만들 거야 그 친구. 100억 분의 1, 1000억 분의 1, 1조 분의 1 이렇게는 만들 수 있어도 절대 온도는 못 만들 것 같아. 법칙이. 자, 그래서 이게 연력학 영법칙인데 운동의 당위성을 설명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보자. 자, 여기 자, 어떤 온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열 저장체가 있어. 이 온도는 A라는 온도를 갖고 있다라고 하자. 여기에 온도계를 접촉시켜봐. 온도계 구분은 끝 부분에 둥근 부분을 구분하고 하지. 자, 그랬더니 수은주가 쭉 올라가서 어떤 특정한 온도를 갖게 될 때, TC라는 온도를 갖게 될 때, 이 TC라는 온도를 갖게 됐을 때 TA와 TC가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 돼. 자, 이때 또 제3의 상태가 있지. TB라는 온도를 가진 열 저장체가 있어. 같은 종류의 온도계, 똑같은 온도계로 여기에 온도를 측정해 보기로 하였다. 자, 온도계를 측정해 보기로 했는데, 자, 얘네들은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때 얘가 갖는 눈금이 똑같게 나타나는데, 오케이? 그렇다면 TB와 TC가 또 어때? 같아. 그렇다면 이물체와 이물체 온도는 서로 어떤 물체다? 온도가 같은 물체다. 그래서 온도계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한 법칙이다라는 뜻이야. 같은 온도계로 같은 수치만큼 유도면 그 물체들의 온도는 다 어떻다? 같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연력학 영법칙 이야기였습니다. 자, 한편 연력학에서의 열과 이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선배들이 시간을 꼬이게 짜놓나 봐. 손오공이면 머리카락 하나 보내줄 텐데. 지워도 되잖아. 네? 네. 지금 안 됐어? 아니. 손질 원래 필기 안 하잖아. 노트를 들고 왔습니다. 노트를 들고 왔습니다. 노트를 안 들고 왔다고? 네. 평소에 안 들고 다니잖아. 들고 나요. 숙제는 다 했지? 예. 선생님처럼 안 걷어도 되지? 네. 자율적으로 해야 돼.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 공부가 되게 효과가 좋아. 이것도 답지 최대한 빨리 내줄게. 선생님 지난주에 갑자기 방학 들어가고 시간이 꼬여가지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답지를 어젯밤에 만들었거든? 또 밤을 샜어.
연력학에서 열과 이를 한번 보자. 오늘 또 세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세면 내일 주는데. 내일 선생님도 10-10인데. 그리고 내일 11시간 30분 수업해야 될 거야. 아주 옛날에는 보통 주말에 수업을 아침에 7시에 시작해갖고 쉬는 시간 하나도 없이 2시까지 하는 거야. 잠드시. 새벽 2시. 어때 버티? 어때 수업하다가 자. 잘 봐. 수업하다가 선생님 수업하는데 잘 때 있어. 수업도 해. 근데 잠도 자. 자, 연력학에서의 열과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열의 정의를 한번 얘기해 보자. 이 책은 옛날 정의를 사용하지 않고 최근의 정의들을 쓰고 있거든. 근데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옛날 정의가 좀 더 나은 듯해. 나은 듯해서 이 책에서의 얘기와 좀 별도로 약간 동떨어지게 그냥 이것도 더블링 해줄게. 두 가지로 설명해 주도록 이렇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열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 표현에 힘들다. 예전 거 최근 거다 따로따로 해야 되니까 예전 표현에는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아직도 대학물책에는 이렇게 나온 책들도 많아. 자, 물체 출입하여 물체 출입하여 물체의 온도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은 우리는 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최신 표현에서는 최신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자, 물체와 개라고 할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는 대상을 개. 그 나머지 것들을 주의라고 얘기하거든. 그 물체가 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닫혀있는 공간에 있는 기체들이 개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개가 되는데, 개와 주의 사이에 온도의 차이에 의해서 온도 차이에 의해 고온에서 고온의 상태라고 하거나 둘 중에 고온 상태에서 저온의 상태로 이동하는 에너지다 라는 표현이 최근 표현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는 고전적인 표현, 이거는 최신의 표현. 그래서 두 가지 개념 다 쓰고 있다. 근데 위에 거 보는 게 좀 편할 거야. 물질은 아니야. 옛날 사람들은 열이 물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 대표적인 게 한참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전하는 시기에 대포를 만드는데 선반 같은 걸 썼나 봐. 그럼 쇠를 깎아내잖아. 쇠를 깎아내면서 열이 같이 일부가 뜨거워진 조각으로 튕겨 나가잖아. 그 사람들은 생각했어. 떨어져가는 물질과 함께 열도 도망가잖아. 그래서 열도 일종의 물질인 것처럼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 하지만 나중에 더 정밀하게 측정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여기에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했던 사람이 스코틀랜드 사람은 블랙이라는 사람이야. 블랙이라는 사람 처음 들어보지. 블랙의 제자는 무지 유명해. 블랙의 제자는 무지 유명합니다. 증기기관 만든 사람 누구야? 제임스 스털링? 증기기관. 와트. 제임스 와트지. 이 제임스 와트가
이 블랙의 제자야. 조수까지 오랫동안 했어. 그리고 이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만든 건 아니지. 그 전에도 증기기관이 있었대요. 증기기관이 있었는데 증기기관이 어떻게? 좀 별 볼 일이 없었나 봐. 실용화시키기가 힘들고 부장이 없어. 그래서 이거를 연료각적 과정에 맞게끔 개선을 한 사람이 제임스 와트다. 위인전기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 난로 위에 끓고 있는 주전자 뚜껑이 들썩들썩하는 걸 보고 증기를 밀어낼 수 있겠네 해갖고 증기기관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전에 이미 있었죠. 허브 중에 또 그거 있잖아. 전구 발명 누가 했지? 에디슨. 에디슨이 했다고 하는데 에디슨이 한 게 아니야. 그 전에도 전구가 있었어. 근데 전구를 켜서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이 수초. 금속성 같은 거를 이용해서 열선을 이용해서 빛이 나오긴 했는데 얘들이 열작용 때문에 끊어져 버려. 그래서 에디슨이 이 필라멘트를 뭘로 만들었대? 대나무 심탄소로 만들었거든. 그래갖고 유지한 시간이 20여 분? 전부 하나의 수명 20여 분이야. 산화돼 버리니까 타버리니까.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필라멘트 기술이 개발되기 시작해서 후에 에디슨이 아닌 사람이 텅스텐 필라멘트를 만들어 쓰게 한 거지. 그 에디슨도 근데 이거 갖고 돈 엄청 벌었대. 20분을 켤 수 있다는 게 장난 아니었어. 자, 그래서 이렇게 열이라는 표현을 해주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열을 마치 열 에너지로 이렇게 취급해 주는데 요거를 빠져나가기 위함이야. 열의 많고 적음을 표현하는 표현이 있거든. 그걸 뭐라 그래? 열량이라고 표현해. 요즘은 이 속에다가 열량이라는 표현을 섞어 넣어줘. 열이 열량이야. 사실은 진짜 물리 초반에 가면은 되게 재미나는데 선생님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시각과 시간을 구분을 했어. 시각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 또 다른 시각,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 이 시점과 시점 사이를 시간 간격이라고 했었어. 근데 요즘은 다 시간이지. 책에 보면 요즘 다 시간이라고 쓰고 있어. 그래서 엄밀하게는 시각 간격인데, 시간의 간격인데 이 시간 간격을 그냥 다 시각도 시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지. 그런 개념에서 좀 삐어졌나 봐. 자, 그래서 얘를 별표 표시해놓고 Q라고 해요. 얘는 열이 많고 적음을 뜻해줍니다. 이 부분은 학교에서 거의 안 배울 거야. 근데 기초적이라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 중학교 과정에 열량 구하는 식이 좀 나왔다가 많이 없어져 버렸거든. 그냥 비열만 나오고 간단하게 소개하는 정도로만 끝나고 있지. 자, 그래서 열의 많고 적음인데 이 열량의 단위는 어떤 단위를 사용합니까? 열량의 단위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칼로리나 킬로칼로리를 써요. 원래는 얘들을 전통적으로 많이 써왔는데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죄다 이거를 뭘로 바꿨었어? 줄로 바꿔 쓴 거예요. 여기서 에너지 환산 관계가 있거든. 1칼로리라는 녀석을 환산해주면 얘는 얼마? 약 4.2줄로만 기억해두면 되는데 이게 뒷자리 값들이 있단 말이야. 옛날 전통적인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열의 일당량이라고 표현해주고 있거든. 열의 일당량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 열의 많고 적은 관계에서 열의 일당량이 4.186 줄로 썼던 게 전통적인 값이야. 근데 최근에 일부 책들이 어떤 근거로 그렇게 썼는지 몰라도 4.185로 쓰는 책들도 있더라. 하이탑이 그렇게 요즘 바뀌어져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 그리고 얘를 4.19로 써줄 수도 있어. 이 숫자를 어디까지 쓰냐에 따라서 값들의 천양지차로 달라지기 때문에 환산이 더럽더라. 여기 요즘은 조금 나아졌을 텐데 옛날 6차 하이탑 화학책을 보시면요
반응률이 다 틀려. 그래갖고 상태 때문에 반응률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 상태 때문에 그래? 하고 다시 계산해봐도 아니야. 이게 왜 이래? 따져보면은 어떤 부분은 4.2로 계산을 해요. 어떤 부분은 칼로리를 4.186 줄로 계산해. 어떤 부분은 4.19로 계산해서 나타나는 오차였던 거야. 값들이 신빙성이 떨어지지. 그래서 요즘 다시 대부분의 책들이 칼로리나 킬로칼로리로 되돌아가고 있어. 계산한 다음에 환산을 해. 그런 의미에서 돌아가고 있다. 굉장히 긍정적이지. 1kcal는 몇 칼로리가 되지? 1000칼로리가 돼. 요즘은 사용하지 않는 단위지만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도 썼어. 차이점이 뭐야? 라지 칼로리야. 큰 칼로리에 갖고 얘는 1000칼로리를 의미해주는 단위를 쓴 적도 있었는데 요즘은 얘가 사라졌어. 니네 요즘 안 쓰는 단위 많잖아. 데시리터라는 말 들어본 적 있니? 들어보기는 1 데시리터는요 100ml랑 비커에 1 데시리터라고 써 있었어. 100ml짜리 비커에 1 데시리터라고 써 있었어. 요즘 또 안 쓰는 편 중에 cc도 잘 안 쓰지. 맥주 먹을 때만 쓰지. 맥주 먹을 때만 쓰잖아. 이 cc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큐빅 다 큐빅 모르겠는데. 센티미터. 큐빅은 세제곱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1cc는 1세제곱 센티미터를 1cc라고 한다. 요즘 안 쓰는 단위들. 그래도 사회에서는 쓰더라. 맥주 먹을 때. 선생님이 대학 다닐 때 한번 이 짓을 해봤어요. 어떤 짓을 해봤냐면 맥주가 정량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체크해봤어요. 옛날 기준으로 가장 정확한 게 어떤 게 가장 정확했는지 알아? 이게잖아요. 500cc가 가장 정확해요. 500cc 잔을 비커에다 따르면 약 480cc가 나와. 480ml. 없잖아요. 20분 커프나. 그 다음에 1000cc짜리를 시켜봤어요. 얘는 진짜 얼토당토하게 900cc 정도가 나와. 거품에 묻은 거 아니야? 거품 말고. 똑같은데요? 얘는 얌전히 따랐을 때야. 그거는 컵에 묻었을 수도 있잖아요. 어? 컵에 묻었을 수도 있잖아요. 컵에 묻었다고? 컵에 100ml나 선생님이 소주도 짜 먹는 사람이야. 그게 묻은 맥주를 내가 용납을 했겠니? 그렇네. 측정을 위한 건데. 그 다음에 이 무렵에 졸업할 무렵에 피처가 나왔어요. 큰 잔 2000cc를 재봤어요. 올투담토는 1700 나와. 전주랑 500대기 3000짜리 그때 안 나왔어. 나중에 3000제 보니까 이미 2400도 안 나와. 와. 그래서 가장 실속 있는 맥주보다 500cc. 그런데 말이야. 맥주 장사가 이걸 용납할 리가 없지. 요즘 맥주집에서 500이라고 파는 거 보면은 죄다 450도 안 돼. 실제 물을 따르면 450도 안 돼. 그래갖고 따져봤어. 따져봤더니 자기네 맥주 회사가 주는 컵이라서 자기는 500cc로 알았대. 그래갖고 케이스를 보니까 480cc라고 써있더라. 나쁜 새끼들. 그래서 대놓고 400cc 파는지 삐끗해. 솔직한지. 그래서 맥주는 cc를 잘 보고 먹는데 속지 않으려면 맥주를 먹어라. 대학교 와서 생맥주 먹지 마. 그 다음에 맥주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 잘 알게 친구하고 숨차고 먹기. 거품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안 만들어서 먹거든. 근데 맥주 속에는 어떤 기체가 포함이 돼 있어. 이산화탄소가 포함이 돼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거품을 많이 내서 먹는 게 좋아. 향을 달아나게 하고 이거보다는 뱃속에 들어가면 편안함을 느껴. 왜? 거품을 하나도 안 낸 녀석을 뱃속에 가서 윗속에서 먹었다고 쳐봐라. 더부룩하고 배부르겠죠. 그리고 비효율적이에요. 자, 아무튼 이런 단위 관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한편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몇 가지 이야기들이 더 있어요. 자, 비열이란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죠. 비열이 중학교 때 배웠다고 안 나와요. 자, 비열은 C라고 얘기합니다. 자, 스테이키 시각을 해서 이걸 비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비열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떤 물질? 1칼로리 정의를 안 했다. 없었어. 1칼로리의 정의를 해주고 넘어갔었어야 되지. 1칼로리는요, 물 1g의 온도를 14.5도C에서 15.5도C로 1도씩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옛날에는 그래서 얘를 15도씨 칼로리라고 했었어요. 이렇게 온도를 지정한 이유는 왜 해줬을까? 온도에 따라서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약간씩 준화돼. 그래서 나중에 대학교 가시면 물리학 실험책의 맨 뒤에 보면요,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표로 나와 있어요. 더 외워야 돼. 네? 외워야 돼요? 뻥이에요. 삼각함수표 외우는 사람 있니? 심심한애는 외워. 야, 파이 외우는데 와 진짜 심심했나 봐. 세상에 괴물 많잖아. 지금 호덴가의 졸업반에 파이 우리나라에서 기록 갖고 있는 애 있잖아. 왜 뒤로 몇백짜리. 필요 없어. 실제 가서 보시면은 수학과에서도 필요 없고요. 파이 연구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위해서 쓰는 값이 진짜 삐때야. 네. 4점이 있어요. 이 정도 값까지밖에 안 써. 이거는 왜 외우고 있냐면 선생님 논문에 파이가 워낙 많이 들어가는데 3.14를 넣어왔어. 오차가 어마무시해. 오차가 무지막. 그래서 얘를 잡아주는 걸 보니까 4.14이고 이고서까지 잡아주더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실험값하고 근사해져. 더 가면 모르지 500짜리까지. 500? 근데 컴퓨터가 의미 없이 얘기해줘. 자, 그래서 이런 열량을 1칼로리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 비율을 보자.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또는 켈빈도 똑같은 능분 간격을 갖고 있다라고 했죠. 1도씨만큼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이걸 비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비열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비열은 단위 질량당 단위 온도당 열 에너지가 되겠지. 자, 그래서 얘는 Q 나누기 델타 Q를 쓸 수도 있어. Q 나누기 M 곱하기 델타 T라고 써주고 있다. 자, 얘의 단위를 살펴보니까 얘는 칼로리 퍼 그램 도씨를 쓰거나 또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를 쓰거나
또는 같은 단위는 아닌데 얘는 킬로 지워지니까 똑같은 값이야. 같은 단위는 아닌데 줄 퍼 킬로그램 K라고 쓸 수도 있다. 이건 옛날 구교육과정에서 쓰는 표현이야. 2009 개정교육과정까지는 이렇게 썼어. 근데 2015 개정교육과정부터는 이걸로 돌아갔어. 돌아간 게 훨씬 더 편한 것 같아. 자, 그러면 물의 비율은 얼마일까요? 물의 비율은 얼마지? 얘는 우의 정의를 이야기해보면 1 칼로리 퍼 그램 C가 되어버리죠. 또 얘는 1 킬로 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를 쓸 수도 있겠죠. 또 얘는 약 4186 줄 퍼 킬로그램 켈빈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계산을 할 때 1 넣는 게 편해요? 얘 넣는 게 편해요? 1 넣는 게 편하죠. 그래서 다 계산해놓고 나중에 줄로 환산해 주는데 환산 관계만 이용하면 편하더라는 얘기야.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바꾸치게 했어. 자, 한편. 자, 이번에는 열 용량이라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추워? 얘 왜 사시나무 떨리시어? 너는 확인해. 집에서 제공잔치 있어? 나 아빠 앞에서 계단이 춤추기로 했어? 어릴 때 아빠 앞에서 계단이 춤추면 용돈 주셨잖아. 자, 그러면 열용량이라는 걸 이해하세요. 자, 열용량은 기호로 쓸 때 C라는 기호를 주로 써. 그리고 아주 옛날 책 일부 책을 보면 H라고 써 있는 책들도 있어. 가끔가다 심층물리 대학 입시에 이용하는 물리를 보시면 어떤 학교는 H자 막 써서 표현하는 선생님들도 계셔. 교수님들 때. 근데 공통적으로 요즘은 C라고 쓰기도 한다. 얘 정의는 이렇게 내려줍니다. 어떤 물질의 온도를 1도씨만큼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다. 자, 이거를 뭐라고 불러? 열용량이라고 하는데 얘는 단위 온도당 열량으로 계산할 수 있지. 자, 단위 온도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으로 나타내줘서 얘는 델타 T분의 Q라고 써줄 수 있대. 그럼 얘하고 한번 비교해봐. 얘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돼버리지? 얘는 CM이 되겠지. 자, 얘 단위는 어떤 단위 쓰냐면 칼로리 퍼 도시 또는 킬로칼로리 퍼 도시. 얘는 1000배야. 또는 줄 퍼 켈빈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라고 해요. 얘는 물질의 특성이 될 수가 없어요. 질량에 따라 다르니까. 얘는 물질의 특성이에요. 오케이? 서로 다른 점이 있다. 자, 한편 열량 구하는 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량 구하는 식은 기비Q는 C 암타 또는 Q는 C 멘트로 기억하고 있는 값이야. 중학교 때 그렇게 배우셨죠? 네. C 암타가 아니면 C 멘트이라고 배우시면 자, 이게 열량 구하는 식이다. 굳이 쓰지는 않을게요. 자, 그래서 뭐 물질이 섞였을 때 온도 변화되고 하는 방정식 같은 거는 아마 중학교 시험 대비할 때 좀 보셨을 것도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줬고요.
자, 우리 말로만 설명해 주는 아이가 있어. 물당량이라는 걸 가끔 계산해. 물당량이라는 건 비열을 갖는 여러 가지 물질로 취급하면 귀찮은 게 많아. 비열값하고 질량을 다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물당량이라는 걸 계산해 주는데 같은 CM 값을 갖는 크기의 물의 질량만큼을 물로 그냥 환산해서 쓰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걸 쓸 때 되게 조심해야 돼. 뭘 조심해? 물의 비율을 반드시 1로 써야 돼. 그게 우리 배영이가 갖고 있는 유치원교육과정 화이팝의 물당량 바로 아래 부분에 문제가 있어. 풀이 50g짜리 용기에 어쩌고저쩌고 하는 문제가 있거든. 그 문제가 개판 5분 전이야. 겁내 잘못 풀었어. 아 진짜요? 진짜요? 어떻게 저걸로 했는데? 저걸 그러니까 6차 과정에 문제가 있어. 연습 문제. 물당량이 말도 안 되는 게 나와 있어. 물이 50g이 가는 물당량이 물 몇백, 천몇백 킬로그램이니? 여기? 그리고 50g까지 갖고 10kg? 말도 안 되지. 굴이 50g이 어떻게 물 10kg하고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겠니? 그거는 단위 환산 관계를 잘못해서 그래. 물당량의 단위는 뭘로만 계산한다? 칼로리로만 계산한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칼로리 퍼 부시라는 단위를 써서 나타내줘야 되는데 그게 틀렸습니다. 자, 한편 연령 보존 법칙들이 이미 했고요. 자, 여기에 한 가지를 추가시켜서 설명해 주도록 하자. 자, 물질의 비열 측정법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물질의 비열을 측정하는 방법을 얘기해 보는데, 자, 혼합법이라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자, 혼합법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비열을 측정해 보는데, 얘는 누가 처음에 했냐면 바로 아까 얘기한 블랙이 한 거야. 그래서 블랙의 혼합법이야. 이름이 검은이야. 이름이 검은이야. 조상이 좀 검했나 봐. 이름이 검은. 영국은 이름 다 그렇게 짓잖아. 스미트 하면은 대장장이들이 스미트지. 그런 식으로 이름을 그런 식으로 많이 적대요. 일본도 그런데. 일본의 스즈키가 대장장이야. 그 다음에 어떤 집이 큰 밭 한가운데 있대. 그래갖고 일본말 할 줄 아는 전중 다나카. 다나카. 아마조로 그 다음에 사사키라는 사람은 목수. 일본 성이 다 조상의 직업과 관계되니까. 근데 일본 애들은 좀 대단하지 않니? 노포가 400년 된 노포가 있고 에도 시대 때부터 장사하던 집이 자식들이 계속 장사해갖고 아직도 가서. 감성이 우리나라는 다 망쳐놓는데 인천에도 유명한 오래된 식당들이 굉장히 많은데 부모님 때들이 할 때하고 맛이 틀려. 자기들 마음대로 막 레시피 바꿔버려갖고 맛이 안 나. 손님들이 확 끊겨. 그때 가서 부모님께 물어봐. 왜 손님이 끊겼을까요? 야, 이 새끼야, 맛이 없잖아. TV에도 나왔던 순댓국집이 있어요. 인천에 엄청 오래된 순댓국집이 있는데 동인천 쪽에 어느 날 갔더니 갑자기 순댓국에다 돼지 기름을 올려준 거야. 느끼하지. 순댓국에 돼지. 그래갖고 왜 이걸 올려주세요? 그랬더니 원래 이렇게 올렸는데 아니거든? 지 엄마가 갈 때 가서 먹었거든? 그것도 보통 2주에 한 번 가서 먹었는데 오랜만에 갔더니 아들이 장사를 하는데 거기다 그걸로 먹는 거야. 아이고 그 다음 다 안 가. 순댓국은 담백한 맛을 먹는 거지 돼지기름 맛을 먹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또 동인천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냉면집이 하나 있었어. 평양옥이라는 냉면집이 있는데 이 집이 냉면이 자꾸 맛이 바뀌었어.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3명인가 있는데 지금 큰아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걔가 처음에 물려받고 나보다 나이 많아. 걔가 처음 물려받고 엄청나게 개판이었었지. 근데 다시 사람들이 찾아와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대. 자, 아무튼 일본 애들은 그렇게 대단한 것 같아. 자, 아무튼 이 블랙의 혼합법이라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혼합법은 열평형 상태를 이용하는 거야.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해줍니다. 여기 단열 용기가 있어. 뭐나 요즘 안 봐도 그거 뻔해. 공이 장난하는 거. 돌지 않으면 장난하고. 아, 저는 뭐라고 그지 뭐나.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여기 뚜껑을 이렇게 만들어 놨대. 그리고 여기에 구리로 된 열량계를 갖다 놓은. 그리고 여기를 진짜 뾰족하게, 이것도 단열용기거든. 단열용기인데 뾰족하게 단열용기 재료를 깎아가지고 밑에 받쳐놨어. 왜? 접촉점을 최소화시켜서 그나마 열의 이동을 최소화시키려고. 자, 그리고 이 안에다 물을 넣어요. 얘는 C용이라고 할까? 구로 할까? 용으로 할까? 이 용은 용기의 용이야. 구리로 할까? 되게 구리재료 많이 쓰거든. 이 열 전도가 잘 되기 때문에 열평형 상태를 쉽게 확인해 줄 수가 있어. 자, C9라고 하죠. 질량은 M9. 여기서 9는 편의점 이름이야. 시우. 이해를 못하는 형준아, 너한테 물어볼게. 우리나라 편의점 중에 되게 많잖아. 네. 그 중에 가장 꿀인 편의점이 어딘지 알아? 시우. 왜? 좁아요. 좁아? 네. 구리라서. 요 옆에 있는 편의점 C는 되게 커. 구리라서. 그래서 C는 구리잖아. 너가 많이 치잖아. 아, 구리. C가 구리잖아. 자, 온도는 T 제로였다라고 하자. 그 다음에 이 속에 물이 들어있잖아요. C물. 맞아. 너 애들 못 만나잖아. 졸업해가지고. 동호한테 해보려고요. 돈은 C로 알지. 온도가 T 제로였어. 한참 동안 이렇게 냈던 거야. 여기에 우리가 비열을 알고자 하는 물질을 갖다 가열했어. 보통은 이 가열할 때 몇 도를 만드냐면 100도를 만들어. 온도를 측정하지 않아도 100도는 쉽게 측정할 수 있거든. 왜? 이 재료 물질을 실에 매달아 갖고요. 끓는 물에다 계속 담가놔. 일기아파에서 보는 몇 도에서 끓지? 100도.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걔는 온도가 몇 도일 거야? 100도. 야, 그것도 옛날에 학교에서 실험을 할 때 그것도 확인해 본다고 온도계를 꽂아서 측정을 했어. 바보들. 100도인데. 가끔 온도계 오차 때문에 101도 나오기도 해. 순 온도계들이 그게 약 80도, 90도 이상 넘어가 버리면 부정확해져. 자, 아무튼 얘 재료는 비열이 C고 질량은 미리 측정해서 M이고 온도는 얼마라고 할까? T가 되었다라고 하죠. 통당 빠뜨려요. 빠뜨리고 교반기라는 걸 이용해서 물을 저어줘요. 옛날 교반기는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전통적인 교반기는 여기 쇠 막대를 둥글게 해가지고 여기에 손잡이, 나무 손잡이를 만들어놔서 여기다 껴놔. 이렇게 진짜 흔들어줘. 첨벙첨벙해. 실험 끝나면 물이 다 튀어있어. 시험에 그게 오차가 생겨. 실험에서. 근데 요즘 교반기는 어떻게 만들어줬지? 전동 칫솔 같이 생긴 게 있어. 그리고 끝에 프로펠러가 달려있어. 스위치로 얘가 뺑 돌면서 다 섞어줘. 요즘 실험실에 교반기 다 익었을 거야. 피펫 사용법 아니? 네. 피펫. 알아?
이런 관이야. 눈금 그려져 있으면 매스 피펫이고 중간에 이렇게 뚱땡이 있으면 홀 피펫이거든. 근데 이 피펫 사용할 때 얘는 어떻게? 입으로 빨아. 여기 손으로 막아. 그래서 압력 때문에 안 나가지. 압력 때문에 안 나가. 그 다음에 반응을 보면서 손을 놨다 뗐다 하면 들어가는 양을 조절해. 너무 멋져요. 나중에 요 끝에 방울이 하나 딱 걸리지. 어떻게 처치하지 이거? 손으로 잡고 관을 손으로 중간 부분을 잡으면 온도에 의해서 기체가 팽창하니까 마지막 방울이 꽁 떨어져. 근데 빨리 실험 끝내고 가서 쉬어야 되잖아. 에이. 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잘못 봐 이거 이렇게 안 쓰지. 이거 영상도 빨아 이거 갖고. 강한 자와 사람 잘못하면 근데 수동치 나오지 않아요? 중화 영상? 반응 실험할 때 영상 빨아 이거 갖고. 영상 그러니까. 센 거는 같이 나오지 않아요? 아 희석됐지. 5% 내지 10% 정도로. 습관적으로 빨면 큰일 나요. 근데 진짜 빨아. 근데 요즘 기계 장치에 꽂아갖고 쓰지. 요즘은 기계 장치에 꽂았어. 화학 실험할 때 선생님은 항상 데이터만 정리하고 실험을 애들 시켰어. 위험하죠. 야 네가 따라. 애들 걔네들은 다음날 무거워서 쓰려면은 꼭 빨아야 돼. 왜? 내가 안 써서 안 주면은 보고서가 안 나와. 데이터 다 정리해가지고 표준 오차, 표준 분석까지 다 구해가지고 결과값을 내놓기 때문에 선생님이 안 해주면 애들이 보고서를 못 써. 선생님이 밤새서 쓰면 아침에 갖다 주면 그때부터 쓰기 시작해요. 불쌍하시게. 아 요즘처럼 뭐 핸드폰도 아무것도 없을 때잖아요. 오프라인에서 뭐 만날 수 많이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됐대. 얘를 퐁당 빠뜨린 다음에 전체적인 온도가 얼마가 됐다라고 할까? T1이 됐대. 그럼 열을 잃어버린 녀석은 누구야? 얘가 잃어버렸지. 얘들은 열을 받아들였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렇다면 자 델타 QH를 한번 살펴보자. 델타 QH는 C 곱하기 M 곱하기 나중 온도 빼기 처음 온도가 되겠지. 이게 음의 값이야. 그지? 나중 온도가 내려갔을 테니까 델타 QC는 얘는 두 가지 물질이 같이 있는 거야. C9, M9 온도는 T1 T0 더하기 C물, M물 T1 T0 이렇게 쓴 거야. 웃기네 그지? 웃겨. C9 M9 더하기 C물 M물 곱하기 T1 T0가 되는 거야. 반복해서 여러 물질과 섞여 있을 때 되게 귀찮잖아. 그래서 얘를 연용량이라는 걸로 묶어놓은 거야. 이런 걸 계산하기 위해서 연용량 그냥 묶어버렸어. 전체 얘의 연용량은 얼마입니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 이걸 열량계라고 부르는데 열량계의 연용량은 얼마입니다 라고 하면 그냥 바로 넣어주고 온도 변화만 관찰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열량 보존 법칙에서 델타 QH와 델타 QC가 서로 어때? 합이 0이 돼버리네. 합이 0이 돼버리면 이렇게 쓸 수 있는 CM 곱하기 높은 온도 T-T1이라는 값이 C 곱하기 T1 T0가 돼버리겠지. 따라서 이 고체 물질의 비율은 M 곱하기 T-T1분의 C 곱하기 T1 T0가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비율의 측정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다. 자, 열기관의 종류는 여기서는 안 할게요. 열기관 말로만 설명해 드릴게요. 뒤쪽에 열역학 이 법칙에서 할 거야. 열기관이라는 것은 주어진 열 에너지의 일부를 이용하여 일을 하고 나머지는
전의 열 저장체로 흘려보낸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연력합 1법칙이 나중에 연력합 2법칙이 이렇게 설명해. 100%열 효율을 갖는 열기관은 없다. 무슨 얘기냐면 주어진 모든 열 에너지를 갖고 다 1로 바꿀 수는 없다. 그럼 QC가 뭐가 되는 거지? 나중 온도가, 나중 열 에너지가 0이 되는 거야. 전으로 흘려버린 열 에너지가 없다는 뜻이야. 그 얘기는 뭐야? 절대 온도가 없다는 뜻이가 된 거야. 절대 온도가 없다. 그래서 이게 다 엮여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 넘어가고 이번에는 제가 하는 일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설날 전까지 중간고사 범위를 다 끝내는 걸 목표로 하고 설날 이후에 기말고사 범위를 다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합시다. 시간 좀 남으면 투 얘기들을 좀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중간 범위가 어디까지? 중간 범위가 보통 고원자 모형 근처까지 선생님에 따라 좀 다른데 거기 스펙트럼 넘어가는 선생님이 계시고 아니면 스펙트럼 못 넘어가는 선생님이 계시고 좀 많이 나갈 때는 다이오드까지. 자, 그러면 기체가 하는 일을 봅시다. 기체가 하는 일을 살펴보죠. 자, 먼저 기체의 압력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우지도 않았는데 너무 많이 나오는구나. 자,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압력의 정의를 알아야 되겠죠. 압력은 기호로 쓸 때 P라고 씁니다. 압력의 정의는 어떻게 내려지죠? 아니면 적다. 뭐라고요? 그냥 가해죠? 수준이랑 수직으로. 압력은 방향이 없어. 자, 이 압력 구하는 식을 살펴보니까 압력이라는 건 그래서 힘을 받는 면의 넓이. 자, 이거 분해. 자, 수직으로 내진 힘의 크기. 자, 그래서 이렇게 쓰고 단위는 어떤 단위 쓰지? 뉴턴/제곱미터인데 얘의 정의가 PA라고 하고 파스칼이라고 부르죠. 파스칼이라고 부르죠. 얘를 기호로 나타내주면 P라고 하는 녀석은 뭐가 돼? A분의 F가 되어버리겠지. 또는 F라는 값을 얘기하면 뭐가 돼? PA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압력을 이용해서 구하는 힘을 힘이라고 잘 안 하고 전압력이라는 표현을 또 많이 쓰고 있어. 힘인데 압력을 이용한 힘을 뭐라고? 전압력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주고 있다. 자,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압력이야. 자, 이 압력이 작게 해서 유리한 것들 어떤 것들 있지? 설피. 눈이 엄청나게 쌓여있을 때 그 위를 걸어가려면 엄청나게 힘들겠지. 그래갖고 설피라는 걸 만들었지. 나무 이제 줄기 갖고 얼기설기 만들어서 면적을 넓게 해줬어. 그래서 걸어가는 거. 또 면적을 좁게 해서 유리한 게 뭐가 있지? 바늘, 주사바늘 이런 것들은 단면적을 작게 해서 같은 힘을 주더라도 어때? 압력을 크게 해서 쉽게 쑥쑥 박힐 수 있게 해주고 있지. 그 여자 하이의 용도는 뭐야? 뽑아서 머리통 치는 머리에 빵꾸 생기잖아. 키높이. 키높이? 원래 프랑스에서 남자도 신었대요. 똥 피하려고. 똥 피하는 게 아니고요.
그 베르사유 궁전에 화장실이 없대요.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정원에 나가서 서서 똥을 쌌대요. 서서 어떻게 집에서 줄까? 걔들은 환경에 적응하면 다 돼. 이렇게 싸. 인간은 신비의 동물이죠. 걔네들 화장실이 지난번에 그 벌거벗은 세계사 보니까 대단하던데 성이 있어. 화장실이 있는 데가 있더라. 성의 바깥쪽에 이렇게 져놨어. 우와. 돌로 졌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밑에가 뚫려 있대. 여기 앉아서 싸는 거야. 근데 여기에 빈민가가 있어. 그러니까 골목에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왜 유럽에서 흑사병이 그렇게 많이 번졌는지를 설명할 때 이걸 들더라고. 손쉽게 주변 환경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옛날 기차도 뚫려 있는 거 아세요? 옛날 기차도 밑에가 뚫려 있어. 요즘 또 우등열차만 해도 뚫려 있을 걸. 빠지면 어떻게 사람이? 그런 적이 있었어. 어떤 임산부가 와갖고 볼일을 보다가 큰일을 만나봐. 아기가 빠져나와갖고 저속으로 달렸어 대신에. 그래갖고 연락을 해갖고 영무원이 연락해갖고 경찰이 가서 아기 구조한 적이 있었어. 부족했어요? 와. 찰과상만 있고 살았어. 다행이다. 근데 이제 퇴출비 같은 것 때문에 파상풍 될까봐 빨리 병원가고 처치받고 있더라고. 아니 고속에서 그냥 가리는 거 아니에요? 고속에서. 근데 이제 저속으로 달릴 때 있고 고속으로 달릴 때 있는데 비교적 저속으로 달릴 때. 그다음에 열차 등급이 또 잔뜩 있잖아. 그래갖고 살렸던 적이 있대요. 그리고 좀 더러운데 더러운 얘기 잠깐. 화장실을 사용할 때 역에 들어갈 때 사용하면 안 돼. 혹시 기차 타본 적 있어? KTX 말고 일반 기차? 혹시 플랫폼에 막 있다 보면은 그 철로 주변에 휴지 같은 거 본 적 없니? 누렇게 변한, 뻘겋게 변한 휴지? 닦고 버리고. 거기서 똥 싸고 거기서 버려서 거기 떨어져서 그래. 아이씨? 왜 이런 만져봤어? 경우 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지나가다 보면 기차 건널목 있잖아. 그럼 사람들이 기차 타니까 서야 될 거 아니야. 서서 있는데 갑자기 물사닥이 맞은 적이 있어. 오줌이. 어떤 새끼 오줌 싼 거야 안에서. 근데 거기 한 10여 명이 있었는데 아씨 동시에 팍 뿌리고 가. 오. 우리나라도 그렇게 깨끗한 환경은 아니죠. 자, 비행기도 뚫려 있어. 비행기도 또. 맞아. 앞으로. 엉덩이 빠져나가. 비행기가 뚫려 있는 게 아니고 우주 공간에서 똥 쌀 때 밖으로 버리지 못하고 지공으로 빨아들인다고 하더라. 지공으로 엉덩이 대고 있으면 쭉 빨아들인다. 힘을 좀 덜 줘도 될 것 같긴 하고. 엉덩이 대고 있으면 그냥. 우주인들은 중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내장에 힘을 못 받아갖고 똥이 오로지 소화기관의 힘으로만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뽑아내는데 지공이 좀 도와주는 것 같아. 계속 변비면 계속 앉아 있어요. 거기다가 무중력이다 보니까 안 빨아들이면 어떤 일이 생기니? 변기 속에서 똥이 둥둥 떠다니고. 그러네. 자, 그러면 여학생들은 드론 얘기한다고 탁 걸립니다. 자, 이게 체압. 그러면 단위들을 한번 살펴볼까? 압력의 단위. 이 압력의 단위는요 엄청나게 많이 응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알고 있는 물리 범위에서 단위 종류가 가장 많은 아이야.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지? 화학에서 ATH. 기압 쓰지? 미딩 되지. ATM 쓰잖아. 돈 뽑는 기계. 이거 무슨 약자지? ATM이? 암흑력. 왜 이래?
그렇지. 어트모스피어 프레셔 에러서는 기압이라고 합니다. 어트모스피어가 대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대기압이라는 무슨 기억을 했어. 또 단어장 안 찾아? 있어요. 얼마 전에 했어? 자, 일기압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살고 있는 기압을 이야기하는데 얘는 어떤 아이를 얘기합니까? 토리첼리가 실험을 했어요. 수응 기둥을 얼마큼 올려줄 수 있대? 76cm H7. 자, 그리고 얘는 760mm HG라고도 쓰고 있어요. 또 얘는 토리첼리 업적을 따서 760 토르라고 하는데 토르라고는 원래 보통 사람들이 다 거기다 토르라고 하는데 원래 이름은 토리첼리라고 읽어야 돼. 토리첼리 좀 불쌍한 사람이야. 소개되어질 때 보통 누구의 제자? 아까도 얘기했잖아. 제임스 와트, 블랙의 제자. 그 다음에 물질파 발견한 톰슨, 아빠 톰슨의 제자. 제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토리첼리는 갈릴레이의 학생이라고 써요. 그냥 갈릴레이가 가르친 학생. 슬프지? 제자라고 좀 써주지.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계산해 볼게. 수분의 밀도가 얼마인지 아는 사람? 수분의 밀도. 1점 뭐시겠죠? 금속을 약보냐? 그렇네. 이거 되게 재미난 숫자인데 13.6 그램/세제곱 센티미터예요. 그런데 말이죠. 숫자가 재밌어서 수소의 바닥 상태의 에너지가 마이너스 13.6 전자볼트예요. 숫자 재밌지? 숫자 재밌잖아. 역시 하나 기억하면은 두 개가 들어오죠. 자, 그래서 얘는 이걸 이용해서 계산을 해봅니다. 자, 압력을 구하는 식은요, 밀도 곱하기 중력가속도 곱하기 액체의 높이로 결정해 줄 수가 있어. 유체역학이 빠져서 그래. 근데 너네 유체 안 가르치더라 요즘 학교에서. 옛날에 가르쳤는데 유체가 되게 쉬워. 박수 칠 일이 아니야. 넌 유체 마스터했지? 예. 자소서에 유체를 썼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자. 근데 나간 선생님이 있고 안 나간 선생님이 있어요. 상황 봐야 될 거야. 자, 밀도 13.6 단위를 MTS 단위로 바꿔줘야 되겠지. 그래서 쟤는 얼마가 돼? 곱하기 3승 뭐가 돼?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라고 해. 1g 퍼 세제곱 센티미터가 1000 킬로그램 퍼 세제곱 미터가 될 거예요.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2승의 세제곱. 그지? 그래서 1000이 되어버리죠. 자, 이거 곱하기 중력가속도 9.8 곱하기 자 0.76m예요. 이렇게 계산했더니 얘가 얼마가 되냐면 1.013 곱하기 10의 5승 뉴턴 퍼 제곱미터가 됩니다. 이렇게 쓰는 녀석은 뭐라고 쓸 수 있어? 파스칼이라고 쓸 수 있겠지. 네. 파스칼이라고 쓸 수 있어. 100이라는 말의 접소가 뭐라고 했지? 헥토. 자, 땅을 10m, 10m 하면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나 없어졌잖아. 10m, 10m 하면 R이야. 100m, 100m 하면 헥타 R이야. 그럼 몇 배지? 10,000배. 오! 1000배. 10m, 10m, 100m, 100m인데 만 배? 100배요. 100배지. 그래서 H 숫자 쓰고 헥토 또는 헥타 이런 표현으로 써주고 있어요. 그러면 얘 뽀줘. 100을 데리고 와. 그럼 1000이 남지. 딱 곱하면 소수가 없어지네. 1.013 헥토파스칼이 되는 거지. 누구의 정이야? 기상에서 유기압의 정이잖아.
또 이 헥토파스칼과 똑같은 단위를 가진 녀석이 요즘은 안 쓰는데 MB 이명박 밀리바라고 옛날에는 기상에서 다 밀리바를 썼어. 그래서 단위 종류들이 겁내 많은 이런 아이가 바로 누구다? 기압의 단위. 자, 얘는 물기둥을 세워줄 수 있지. 일기압파에서 모세관에 물기둥을 얼마를 세워줄 수 있대? 10m. 약 10.34m를 세워줄 수 있지. 네. 그래서 얘는 자 10.34 약이야 이거 10.34 미터 H2O라고 쓴다. 센티미터에 HG 쓰는 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지? 네. 숨기둥 76cm, 물기둥 10.34m.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압력의 단위이다. 자 그러면 기체가 외부에 하는 일에 대해서 보자. 압력이 생기는 이유가 중간에 껴있네요. 그거는 잠깐 말로 설명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일반적인 기체 법칙, 이상기체들이 갖는 특징들이 있거든. 이 법칙까지 설명해 준 다음에 기체의 분자 운동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바닥에 내부 에너지를 배워야 되는데 기체의 분자 운동 이론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확장해서 설명해 주는데 책 얘기를 일단 살펴본다면 자 분자운동과 기체 압력은 기체는 매우 빠른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정도의 빠르기로 운동한대요? 약 10의 30m/s야 실온에서 1초에 약 1000m를 간단 말이야. 이런 빠르기로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기체 분자들은 담긴 용기의 벽과 충돌을 하게 되며 충돌하면서 운동량이 변화되지. 얼마 전에 했잖아. 운동량이 변화되면 충격량이 발생하네. 부딪히는 물체는 서로 충격량이 서로 어때? 같아야 하겠지. 그래서 벽도 같은 충격량을 받게 되네. 이 충격량에 의해서 벽은 힘을 받게 되지. 충격력을 받게 돼. 면적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자 용기 내부에는 뭐가 작용해? 압력이 작용하게 됐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기체 분자 운동에 충돌에 의해서 압력이 나타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럼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 운동 속력이 어떻게 될까? 빨라지겠지. 빨라지면 압력이 높아질 거야. 자, 그 다음에 기체 분자 수가 많아지면 충돌하는 아이들이 많아지지. 따라서 압력도 증가하게 될 거야. 이거 외에는 영향을 주는 요인이 없어. 자, 그래서 이렇게 충돌을 하게 돼 운동량의 변화에 따른 힘이 벽에 작용한다. 용계 단계의 수많은 기체 분자들은 용계 벽과 충돌을 하여 용기벽에 압력을 가하는데 이것을 기체의 압력 또는 기압이라고 한다. 자, 그럼 기체가 외부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봐야 되겠군요. 자, 이 일 그 다음에 그 다음 바닥에 있는 부분들 다 해드리고 그 다음에 기체 분자 운동 이론을 살펴볼게요. 기체 분자 운동 이론도 1학년 1학기 때는 잘 안 나오는데 나중에 상당히 많이 나와. 연력학 배울 때 연력학 대학물리 수준으로 해줄까? 적분 막 써서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안녕히 가세요. 태영아 그냥 선생님 버리는 거야? 네?